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교과서와도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코스피 9천에 도취하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며 경제정책 기조 전면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이빈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대치 속에 원내대표단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들을 극찬하며 당정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집착으로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고 있지만 시간 끌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코스피 9천 돌파를 자축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불과 1년 만에 거둔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국회가 처리한 상법 개정도 보탬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공고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으로 코스피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도 칭찬했습니다. G7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0분 넘게 진행된 환담을 하이라이트로 꼽으며 이 대통령을 월드 클래스라고 극찬했습니다. 민주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집착하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게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법사위에 묶여 있다가 폐기됐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다시 가져가면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생 법안의 무덤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구성 협상을 치열하게 하겠지만 무작정 시간 끌기 작전에 결코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코스피 9천 돌파와 관련해 대장주 쏠림 현상과 불안한 시장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히 고환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코스피 9천선 돌파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반도체 중심의 대장주 쏠림 현상을 우려했고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불안한 시장은 건강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26번이나 발동되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연간 발동 횟수와 동일한 수치를 반년 만에 기록한 것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예측과 달리 1,500원대 고환율이 고착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한두 달 안에 1,400원 정도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지난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의 고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코스피 수치에 도취되지 말고 경제의 구조적 체질을 개선하고 부동산, 세제, 노동 등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단과 현충원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한국노총을 찾았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생을 챙기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 판단해
가장 먼저 한국노총을 찾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민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강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픽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45일간 진상 규명 풀어볼까요? 네, 국회가 어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면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는데요. 네. 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 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의 진통이 적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출범하게 됐네요. 네, 이 여야 지난주부터 논의를 이어왔는데요. 양당 모두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면서 계획서 처리에는 일찌감치 뜻을 모았습니다. 네. 네, 다만 특위 구성과 조사 범위를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건데요. 결국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됐고요.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선관위의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어제 본회의에서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사태 원인을 밝혀내줄 것을 당부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국민께서는 이번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고 답답해하십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때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르면 23일부터 이제 기관 보고 등을 시작으로 이 현장 검증과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선관위 대응 과정, 유권자 피해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선거 논의를 강조하고 있어서 조사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허리 숙인 정청래. 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환송 행사에 정 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귀국길에 마중을 나서며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갈등설을 진화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공개된 장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정 대표 서울공항에서 이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요. 네. 이 대통령은 악수를 나누며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화답을 했습니다. 예. 네,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앞서 청와대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참석 공지까지 발표해주면서 순방 기간 내내 이어진 여권 내 갈등 잠재우려는 시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90도 인사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데요. 야권 일각에서는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여권 내부에서도 정치적 계산이 깔린 과잉 의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런 의전을 원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보였는데요. 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비판의 정 대표, 귀국 행사 이후 참석한 의총에서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심경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 대통령 오늘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당정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갈등선 진화에 나섰는데요. 다만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고 결국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당내 긴장감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입원한 장동혁, 피로가 누적돼서 이제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네. 현재 그 입원 중인데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주실까요? 네, 장 대표 어제 서울 시내에서 한 병원을 찾았고요. 의료진 권고에 따라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네.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해졌고요. 당 관계자는 말씀대로 과로와 단식 후유증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 올해 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8일간 단식 농성을 벌인 뒤 건강이 크게 악화됐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장 대표 입원한 그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총에서 사퇴 요구가 분출한 바로 다음 날 이 갑작스레 장 대표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인데요. 네.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장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최소 7명 이상의 의원들이 장 대표 체제로는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강승규, 이진숙 의원 등은 지선 패배만으로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엄호에 나섰고 의총장에서 의원들 간 설전이 계속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번한 날에도 본회의 전 의총 예정돼 있었는데요. 장 대표가 응급실에 가면서 참석하게 되지 않자 이런 시점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 지도부 갈등도 지선 이후로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죠. 최고위 회의에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가을 전 지도부가 총쇠퇴하자며 재차 압박에 나섰고 이에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은 내부 총질을 중단하라고 맞받으며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내부를 향해 화살을 겨누며 지도부를 흔드는 네. 네, 장 대표 이 자리에서 특검법 수용을 위한 투쟁에 먼저 힘을 모아달라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는 복귀 이후 대규모 당직 개편을 통해 이른바 장동혁 2기 체제를 구축하면서 임기 완주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은 이번으로 사퇴 공방도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지만 당 내용이 장기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퇴원 이후 거취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간 이슈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 방송의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장애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6.25 전쟁 영웅들의 유가족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다수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김지수 기자가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습니다. 주목할 법안은 교육 취약계층과 보훈가족을 위한 내용입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교육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특수교육을 위한 학급 설치는 교육청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앞으로 특수학교의 학급이나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체계화됩니다. 법안에는 교육감이 매년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 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해소되는 등 특수교육을 위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6.25 전쟁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도 확대됩니다. 전쟁 당시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도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현재는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공로자의 유가족의 손자녀나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까지 포함시키고 무공훈장을 수여해 공훈을 기리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 의무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산불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안전 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정비하는 등 대피 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불법, 위법한 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하지만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위가 점차 극단화되면서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고 입주단체의 업무 마비에 이어 주민의 일상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민주당이 전원 거부했다면서 맹탕 청문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편법 증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증인 거부로 방탄막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검찰 보안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인 만큼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아직도 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검찰이 있다면 꿈에서 깨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이 사건의 진실을 뒤집기 위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팀의 주요 피고인들의 측근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피고인의 신복들이 주도한 감사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돼 1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의장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조 의장은 중동 전쟁 등 여러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조 장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 의장은 취임하면서 의회 외교를 정부 외교, 공공 외교와 함께 우리나라 외교 전략의 3대 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국회 최초로 외교 안보 수석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 외교는 물론 공공 외교와 의회 외교가 한 팀으로서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노란봉투법 100일입니다.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어제로 시행 100일을 맞았죠.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단이 잇따르면서 경영계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는 현장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시행 100일을 맞은 노란봉투법의 현 상황,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개정법 시행 이후에 이제 하청 노조의 이제 원청에 대한 단체 교섭 요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노동부에서도 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서 계속 내놓고 있지만 여기에서 불복해서 중노위로 또 불복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00일 동안 하청 노조 1,151곳이 원청 433곳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더 커져야 이렇게 법을 다시 고치겠습니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노란봉투법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강력한 대안입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 원청의 책임 범주에서 벗어나 있던 노동자들이 안전관리나 인력 배치, 임금, 복리후생 등을 이유로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하청노조 1,151곳이 원청 434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실제 교섭이 시작된 곳은 8곳으로 단 1.8%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또한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7일 이내에 교섭 사실을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한 곳은 90곳에 그쳤습니다. 상당수 기업이 공고를 미루거나 노동위의 판단을 기다리며 버티는 상황인 건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교섭에 나서는 사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겠다고 했다가 중로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보안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요란봉투법은 아시겠지만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노사 간의 대화 합리적 조율보다는 투쟁과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았어요.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합의점 도출을 생각하는 것보다 파업이라는 어떤 극단적 수단을 너무 쉽게 선택하는 구조가 됐다. 반대로 여권에서는 우려했던 대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율 과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한 제도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교섭의 타당성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터의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팽팽한데요. 갈등을 넘어서 노동의 가치와 기업의 활력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투표지 사태 국조특위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야 모두 무능한 선관위를 질타하고 있지만 여당을 향한 공세도 있고요. 선거관리체계 개혁 방안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어디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할까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선관위의 무능과 부정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라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내년 지금 이 선관위 사태를 제대로 좀 정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음에 있는 선거에서 국민들이 과연 내 투표가 그대로 표로 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국조를 통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특검이라도 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종착지는 결국 개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이 과거의 헌법 때문에 선관위가 독립성만 있지 제대로 책임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선관위 사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관위원장은 왜 상근이 아니야? 왜 출근을 안 해? 왜 투표가 시작하고 선거가 시작하면은 선관위 직원들이 휴가를 가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번 국조특위에서 민주당이 또 양보해가지고 국조특위 위원장을 지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고 계신데 어쨌든 지금 모든 거를 다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손봐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변인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죠. 지금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그런 상황이 이번에 확인됐고요. 그동안 이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으면서 완전 언터처블 기관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매일매일 단독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선관위 위원장이 해외 출장 갈 때 배우자를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9천만 가까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왔고 호텔 숙박비도 지원받고요. 식사비도 지원받으면서 배우자와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고서는 또 숨겼죠. 국민들에게 공개한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의 등을 빠뜨리고 숨겼다는 것을 본인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5년간 해외 출장이 100회가 넘는데 이때 들어간 혈세가 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코스가 기가 막힙니다. 덴마크, 스웨덴, 몰디브, 코타키나발루라는 곳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발음도 하기 어려운데 코타키나발루라는 그런 되게 유명한 휴양지래요. 휴양지 인구도 적고 50만 명 정도 안 된다 그러는데 몰디브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가서 선거제도 배울 게 뭐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면서 혈세를 펑펑 썼던 곳이 바로 선관위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선관위의 목적인 선거 관리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예. 투표용지 부족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다 있었다는 것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더 놀라운 것은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보장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립성입니다. 네. 여야 어디 진영에 휘둘리지 말고 편들지 말라라는 그 목적 때문에 독립적인 헌법기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세상에 이번에 해외 나갈 때 민주당 직원들만 둘이 데리고 나간 게 이번에 또 밝혀졌어요. 이게 중립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국민의힘 직원은 안 데리고 나갔죠? 민주당 직원만 딱 2명에서 일본 가고 또 딴 데 어디 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편 아니냐라는 그런 시그널로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다. 예. 선관위가 민주당하고 친한갑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네. 철저한 처벌 그리고 후속 조치로 제도 개선까지 한 세트로 다 이루어져야지 국민들의 분노가 막 가라앉을 것이다. 저는 그런 겁니다. 여야 모두 정쟁보다는 어쨌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개혁 방안이 좀 마련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7개 지역의 선거 소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박태출 의원이 그 사전투표 폐지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사전투표의 문제는 예전부터 좀 있어 왔었죠. 네. 지금 이제 부정선거, 부실선거 이 논란이 얘기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전투표입니다. 이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 본투표 있는 그 이제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네. 무슨 일인지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CCTV가 24시간 라이브로 공개돼야 되는데 그게 국민들이 다 편하게 볼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좀 루트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전투표함이 제대로 관리되느냐, 사전투표하면서 투표용지가 빠지거나 또는 추가로 집어넣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계속 의심받는 게 사전투표 제도였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참에 선관위가 국민들의 참정권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면 아예 불안한 요소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전투표를 없애버리자. 해외 주요 선진국은 사전투표제가 실제로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사전투표 없었어도 민주주의 원래인 선거를 잘 치러왔지 않느냐. 예. 그래서 굳이 사전투표제를 계속 부정선거로 의심받으면서 제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국민들의 불안을 싹 다 없애버리는, 의심을 없애버리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박대출 의원이 네. 사전투표 폐지 하는 법안을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하는 날을 없애고 본투표 날짜를 늘리자라는 늘리는 거잖아요. 거죠.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좀 진단과 처방이 좀 엉뚱한 것 같아요. 이번에 투표용지 침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투표 날에 이루어진 것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 저는 국민의힘의 당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일부나 아니면 보수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2030들의 지지를 국민의힘이 더 얻고 있기 때문에 2030들이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사전투표를 절대 없애면 안 된다. 이 사전투표를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보수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박대출 의원의 개인적인 이렇게 개인적인 발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사전투표나 본투표 모두 이번에 선관위의 무능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일부에서 뭐라도 어떻게라도 어쨌든 이 체제 선거 투개표 체제를 바꿔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선관위가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무너진 참정권 침해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모두 그 요리대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여야가 좀 힘을 합쳐가지고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이제 선거를 출마를 해봤는데 선관위가 사실은 지금 국회가 모든 행정부처 위에 갑처럼 군림한다고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하시지만 선관위는 국회의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 기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의정활동 기간에도 국회의원실은 본인들이 쓴 여러 가지 회계 보고를 선관위한테 하게 돼 있어요. 선관위가 그것들을 보고 너 이거 돈 어디다 쓴 거야? 이렇게 아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선관위한테 견제와 감시를 받는 구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어쨌든 국조와 특검 다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헌법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인 이런 제도들이 막힌다고 하면은 개헌까지 열어놔야 된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원포인트 개헌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서 계속 부정선거나 음모론이나 아니면 선거 소청하고 재선거하자 이런 주장 말고요. 현실적으로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참정권 훼손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장동윤 대표가 거기 가가지고 전면 재선거 외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데 왜 사전투표 얘기하느냐 이런 질문 잠깐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사전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본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한다라고 선관위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한 이유가 사전투표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인과관계상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다 그러면 네.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할 리가 없었다라고 설명이 명확하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관련이 있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계속 문제였던 게 뭐냐면은 사전투표하고 나서 나흘 동안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후보자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또는 정당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또는 좋은 얘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미 사전투표 해버리고 나면은 본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생각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개입이 있는 것도 차이도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었고 또 이건 후보자가 직접 뛰어보면 아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유권자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사전투표 한 사람은요. 나는 이미 다른 투표 찍었는데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후보로 뛰어보면 사전투표 찍은 사람들은 완전히 표정이 다릅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전체 이제 선거운동할 때 많은 이제 영향을 또 주변에 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함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 이동 과정에서 100% 무결성이 지금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동 안 합니다. 투표용지 그 자리에서 바로 개봉해가지고 확인해요. 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이동하면 어떤 사고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동한 과정에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오해받지 않으려고 이제 이동 안 한 거거든요.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유지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 신뢰받기에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그런 해법들을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공소취소 특검법과 연계시키고 있고요. 여당은 일단 다음 주로 마감 시한을 못 박은 상황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나온다면 머리를 맞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상관없는 공소취소 이야기를 들면서 법사위원장은 가져와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더 못 가져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뭔가 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은 국회가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다. 지난 전반기회 때 통과율 있잖아요. 입법이나 발의나 아니면은 최종 네. 본회의 통과율을 보면 엄청나게 낮아요. 또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곳은 아예 그냥 아예 회의도 별로 많이 안 열어가지고 통과도 아예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지금 AI 산업으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에서 너무 대처가 느리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상임위에서 물론 여야가 토론하고 협상해가지고 합의해서 상임위를 어떻게든 좀 배분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예.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법사위 이런 거 상임위 다 독식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다 독식하게 주게 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이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 놀부심보다 이런 전략까지 당시에 펼쳤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국회에서 일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정략적으로만 생각을 한다. 정략적으로 국회를 생각을 하고 민생을 내팽개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원구성 입장에서 민주당은 최대한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법사위원장이나 다른 것들을 아무런 명분 없이 요구한다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이 미국처럼 상임위원장 다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독식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독식하겠다 이제 그 얘기 같아요.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상임위까지 전부 다 독식을 하겠다.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어디까지 바닥을 칠 수 있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좋은 기회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라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구조에서 법사위원장 가져온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올해의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집권당과 이제 국회의장 이거는 이제 집권당에 가져가죠. 예. 대통령 배출한 정당에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폭주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로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걸 깨가지고 지금 법사위원장이 가져간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명분과 근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쭉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바꾼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2년 전 일이 마치 새로 놓아버린 것처럼 얻은 기준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정말 기존의 관례와 역사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좀 애석하고요. 지금 이제 공소취소특검법 이거를 결국은 처리하겠다. 그 의지를 법사위원장이 가져오겠다는 걸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공소취소특검법 추진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류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그 지지율이 살짝 반등하면서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걸 또 한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걸 보고서를 받아볼 건데 보고서 받아보고도 그런 판단을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 나 좀 살려줘. 나 대통령 끝나고 나면 감옥 갈지도 몰라. 너네만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쪼르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는 건지 정말 국민들은 의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 앞에 예외인 경우는 북한에서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은만 법 앞에 예외였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코스피가 9천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새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반응은 또 정반대로 나타났는데요. 대통령의 능력과 국회 상법 개정의 결실이다.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아서 박탈감이 크다. 이런 평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평가부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근데 오늘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지금 코스피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자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이제 100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2030들한테 지지가 많이 부족했는데 예.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스피 상승으로 인한 코스피 블루 있잖아요. 나는 삼전 닉스 없는데 이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자본금이 많았던 분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2030들은 원체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300-400 월급 받아가지고 못 쓰고 하는데 주식 살 돈이 별로 없잖아요. 네. 거기에 그것 때문에 약간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스피 9천에 또 좀 뭐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비투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 비투도 그냥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용대출로 주식 투자 그 증권사한테 빌려가지고 하는 비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 매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나 시장의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당연히 굉장히 뭐 민주당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큰 업적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근데 국민의힘이 예전에 주가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받았던 거는 2,600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3,000, 4,000, 5,000 갈 때 국민의힘은 펀더멘탈 하나도 없이 그냥 올라간 것이다. 우리도 그때 우리도 만약에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면은 우리도 코스피 5,000, 6,000 갔다.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어쨌든 지금의 코스피가 6,000 가고 8,000 가고 9,000 가는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머니 부부 그리고 자본시장의 활성화, 정상화 이러한 의지와 민주당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었다. 그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 코스피가 크게 오른 거 자체는 뭐 좋은 소식이지만 자화자찬할 때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전 닉스라고 그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네. 이 두 회사를 빼면요, 실제 코스피는 4,000대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이끌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한 2대8 정도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손해본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보니까 취지가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번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좋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부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상에 그 거대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기여를 했길래 그렇게 자신의 공인 것처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면 그런 거대한 슈퍼 사이클에서 우리가 이득을 못 봤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그러면 해외로 뭐 옮겼습니까? 아니면 하이닉스를 무슨 탄압을 했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대로 있었겠죠. 네. 자유시장에 맡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 계속 국정을 운영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마침 집권을 해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이 슈퍼 사이클, 뭐 거대한 자연의 흐름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다 설계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떤 태풍, 좋은 태풍을 만난 거에 대해서 내가 태풍을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마법사식으로 얘기한 것은 좀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또 이제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아니,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확실하게 해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 아프리카에서 똑같이 미국에 있는 뭐 엔비디아랑 똑같은 반도체 칩을 만들어요. 그런데 주식이 어디에 상장되어 있느냐, 아프리카에 상장되어 있느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이게 단순하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동안에 한국 주식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이거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뭐 한국인 국내외 투자자들한테 확실하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도적으로 해결했고 이게 선진국 주식 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였다. 저는 그런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투자해도 되겠구나.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기업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예. 그거는 민주당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책임도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부동산 문제 오른 거, 청년들 집 못 가는 문제, 이거 정부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달콤한 열매가 있으면 내 덕분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쓰디 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예 언급을 안 하는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자꾸 나서가지고 야, 다 얘기해라. 왜 하나만 자기한테 조금만 잘 된 거 이것만 자꾸 강조하고 그만 보여주려 하느냐라고 국민의힘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주제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두 당 대표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임기 계획을 밝히라는 압박 속에 가을 사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당원들 뿐인데 국민의힘 내홍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거는 정리하고 뭐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장동혁 대표 임기 내년 8월까지 그렇죠. 확보돼 있고 정해진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당원들이 내년 8월까지 2년 동안 당대표 하라고 뽑아준 상황입니다. 당대표가 물러날 된 경우는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거나 네.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밖에 없는 건데 지금 보세요. 당 지지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민주당을 역전했고 그것도 오차 범위 밖으로 역전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언더로 내려갔어요. 48%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언제 있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보수 야당으로서 선명한 투쟁을 했다.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호재인데 이때 당대표를 바꾼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기고 있는 전쟁에서 장수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얘기 나오느냐? 예. 그거는 장 대표가 됐을 때부터 그리고 선거 전
선거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 진영인데 그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장 대표가 물러나야지 한동훈 대표를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한동훈 의원을 데리고 와서 당 대표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퇴 요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사퇴를 할 이유도 근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지 않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오히려 당원들이 완전 충격을 받고 실망하고 더 돌아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지지율마저 다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내년 8월까지 임기 맡은 소임을 다 충실히 하는 것이 장 대표의 의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혁신형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는 크게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친한계하고 친한계야 소수 이제 팔아갈 수 있죠. 그 대안과 미래 거기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분들 다 합하면 3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아까 말씀한 대로 명분이 없습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아시죠? 거기 보면 최민식의 하정우를 찾아가지고 자기 대신에 누구 손 좀 봐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정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러니까 불법 단체인 조폭도 명분을 따지는데 합법 단체인 정당이 명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대 당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제가 이 말하면 이준희 대변인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한동훈 의원 세력 친한계 이 분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장동혁 대표 당선 때부터 주장을 했어요. 그 지겨울 정도로 주장을 했고 그 정점이 사실은 지방선거 전에 미국 갔을 때였죠. 그때 이후로도 장동혁 대표를 어찌하지 못했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이준우 대변인 말씀처럼 지지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 의석수 더 늘어났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사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입지가 강화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의원의 그 의원들의 세가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원내대표 못 만들었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법적으로 내년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결국 사퇴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총회를 모으거나 아니면은 지금 최고위원들 몇 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 사퇴 안 한다고 아예 하고 있어요. 그 신동국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퇴하게 되면은 만약에 신동국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숫자가 맞아가지고 지금 장동혁 체제가 붕괴하는데 이분들이 사퇴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국 최고위원 입장에서도 자기가 사퇴를 하면은 한동훈 의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깁니다. 한동훈 의원과 신동국 최고위원 관계 어떻습니까? 신동국 최고위원이 저기 부산에 가가지고 하정우 화이팅 했다가 엄청나게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친한계로부터.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좋아할 일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체제가 굉장히 공고하다. 친한계 의원들의 세가요. 특히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선거에서 다 필패했어요. 지금 개인전은 잘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단체전에서의 실력은 이미 성과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포럼이나 모임들 가입하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많이 가입해가지고 세를 더 모아야 됩니다. 민주당 상황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불출마 그 주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현재 민주당 내 기류 이런 것 좀 같이 전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빨리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임기 1년 동안 잘했습니다. 내란 전국에서 법사위원장 당대표직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시즌 1이 끝났는데 시즌 2로 본인이 다시 또 주인공을 하려고 하면은 빨리 사퇴를 해가지고 링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모호하게 지금 사퇴를 하고 있지 않아서 당대표 후보들 진영,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당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셈이에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원들이 당대표를 공격하고 있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링 위에 올라온 상대방 후보를 이렇게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것인데 당이 자중질환에 빠진 것처럼 보여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빨리 사퇴해서 그냥 정당대회 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청래 당대표를
불출마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출마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불출마를 요구한다고 해서 오히려 요구를 한다면은 오히려 정청래 대표의 어떻게 보면 픽박받는 이미지, 뭐 피해자 이런 서사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냥 본선에 올라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정부 여당의 역할론 있잖아요. 그게 맞게 충실하게 누가 내 정책 노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더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걸로 싸워야지 불출마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이 대변인님께서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어느 쪽을 편드는지 알 수 없는 아니 알쏭달쏭한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표 둘 간에 진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목숨을 건 혈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가 옆에 있으면서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어떻게 당권을 유지했는지 봤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권을 유지했던 방법을 이재명 당시 대표가 보여주면서 가르쳤는데 그거를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너 쓰지 말라고 하니까 정치인이 열받는 겁니다. 자, 본인 그때 이제 당대표 대선 끝나고 당대표 연임하려고 할 때 그때 반대 목소리 나왔었거든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숙청시키고 결국은 당권 가져갔습니다. 자,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장총래도. 숙청시키고 밀어붙이니까 대선까지 가는구나. 정치대 나는 왜 못해? 또 이재명은 운동권도 아니고 적통 민주당도 아닌데 나는 적통이고 운동권 출신이니까 내가 더 뼈대 있는 집안 아니야? 내가 더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대선 행보, 나의 당권 도전 그걸 방해하는 자 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꺼낸 얘기가 뭐죠? 정권은 짧다면서 탄핵을 암시한 얘기를 해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아마 큰맘 먹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 내가 어차피 대선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나는 차라리 이 판 없는 게 낫겠다. 그래서 새로운 판으로 리셋시켜가지고 내가 주도하는 대선 그림 만드는 거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할 때 대단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물러나지 않습니까? 정청래가 정치 인생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2년 뒤에 있는 총선에서 공천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기 살기로 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연임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남은 4년의 임기가 내내 정청래한테 끌려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한 대선 주자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내 후계자를 결정 안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정청래는 빨리 내가 후계자라는 것을 확정을 하고 싶은 거고 그 차이 때문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